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저는 EBS 수학 강사 정유빈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일 있죠? 뭔가 재밌는 일에 막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험.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 공부를 내가 이렇게 했다면 명문대 갔을 텐데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지는 방법, 그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의 선배 황희범 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학생들이 지금 막 잘생겼어요. 와, 몇 감사합니다. 살이에요? 이렇게. 저 94년생입니다. 여러분들, 네, 서울대 윤두준이라고 네, 유명한 학생이더라고요. 제가 이따 끝나고 사인을 받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황희범 선배님에게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라이브 클래스에 막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소개할 때 보니까 자유전공학부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영학과 생명과학을 두루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대단한데요. 문과와 이과를 두루 섭렵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는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약간 특이해서 세계사랑 국사 공부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뭐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 가면은 너는 이제 이과니까 수학, 과학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도 문과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으니까 공부하다가 굳이 내가 이과라고 수학, 과학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를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자유전공학부라는 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특허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법적 지식도 필요하고 뭐 관련된 과학 지식, 그다음에 이제 혹시 기업 관련된 특허면은 경영학 지식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다른 특별한 전공이 있는 데가 아니더라도 자유전공학부를 가서 약간 융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네.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 여기 학생들 이야기 보고 있는데 융합형 인재라는 말도 있고 나라의 새싹이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네, 새싹이라고. 아니, 너무 귀여운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도 굉장히 놀라웠네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던 건데 네. 지금 자유전공학부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문과 계열 쪽을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정말 융합형 인재 맞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원래의 꿈은 그럼 고등학교 때 뭐였나요? 정확하게 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뭐 의사도 되고 싶었고, 뭐 경찰도 되고 싶었고, 아니면은 뭐 화가나 뭐 엔지니어 막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는데 이제 이것들을 딱 나열을 해보면은 뭔가 공부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일단은 다 공부가 필요한 것들이니까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공부를 했죠. 와,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서 내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네, 했다. 그렇죠. 굉장히 괜찮은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그만큼 좋은 동기부여는 없지 않을까요? 요즘은 사실은 네. 뭔가 하나의 꿈을 꼭 꿔야만 한다 이런 압박을 느끼는 친구들도 네, 네, 많거든요. 희망 학생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 제가 말한 게 뭐 저도 항상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 그 용인에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시골이었어요. 진짜요? 네, 제가 구성 면, 읍, 동 이렇게 바뀌는 걸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사실 교육적으로 굉장히 약간 서포트가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딱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서 뭔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약간 저만의 공부 방법을 자기주도적으로 찾게 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도 이렇게 어려움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볼까요, 우리? 노하우. 일단 학원을 안 가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 우리가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인강을 듣거나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을 갔다 왔으니까 나는 그만큼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이 생각을 해서 집에서는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안 하거든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원을 안 다니면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직접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한 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저도 막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공부는 하는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 굉장히 와닿는데요.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왜 수업하면 저도 네. 선생님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뭔가 텅 빈 눈으로. 그럼 여러분 제가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한 게 아니라 지금 희범 친구의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해줬는데요. 뭔가 우리 희범 학생의 공부 비법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터득한 공부 습관에 대해서 차트로 알아보려고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짜잔! 네. 궁금해요. 네, 준비 철저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희범 학생의 공부 비법이랄까요? 우리 공부 잘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뜯어주세요. 제가 뜯으면 우리 되나요? 뭔가 네. 소리 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단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 안 자기? 네. 양으로 승부하라, 양으로 승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양으로 승부하라 라는 이야기는 약간 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치기는 네.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죠. 양치기 이런 이야기. 질보다 양? 궁금하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문제를 많이 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양으로 승부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 계획을 짜잖아요. 시간 계획을 짤 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계사 공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냥 시간만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책을 보고 있으면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기가 공부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핸드폰도 하고 뭐 인터넷도 잠깐 했다가 뭐 다른 거 하고 그 시간을 자기가 혼자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그날 할 일은 딱 분량으로 정해놨어요. 양으로.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비문학 지문 2세트 풀고 뭐 지문 분석을 하기, 하루에 뭐 단어 20개를 외우기, 하루에 수학 몇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라는 게 많이 풀라는 것보다는 시간 계획을 짤 때, 그 학습 계획을 짤 때 양으로. 그쵸. 양치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범 친구의 이야기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친구들 정말 딱 그래요. 2시간 동안 수학 공부해야지라고 하고 스마트폰 딱 켤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그 양을 체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양으로 승부하라. 내 공부 양도 딱딱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뜯어주세요. 빠밤. 네, 차례가 시작과 끝이다. 이 얘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차례라는 거면 뭐 목차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맞았나요? 네, 그렇죠. 그 책을 보면은 어떤 개념서든 시작할 때 무조건 목차가 다 있어요. 차례. 뭐 오늘은 뭐 생명의 원리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뭐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공부를 한다고 쳐볼게요. 생명과학 공부를 하면은 이제 외우죠. 외우는데 이게 무작정 외우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저는 항상 뭐 암기 과목 공부를 할 때는 그 빈 종이에다가 목차들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저런 식으로. 뭐 생명 현상의 특성부터 세포가 뭐가 뭐고. 그 다음에 외운 내용을 그냥 저 목차만 보고 혼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외웠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세포에 이런 게 있었지가 아니라 세포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전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이런 걸 혼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례를 이용을 하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차례를 가지고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복습해 볼 그렇죠. 수도 있고 차례를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여기 지금 막 다들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맞춰보세요. 자, 세 번째 시작해 봅시다. 아침밥 먹기도 중요한데. 네, 좋아요. 해설지는 내 친구. 이거는 제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데 해설을 잘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친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여기서 말한 해설지는 그냥 문제집에 뒤에 딸려있는 그런 해설지라기보다는 우리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이제 딱 보면은 해설지를 나눠주거든요. 해설지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해설지가 되게 두툼해요. 두툼한데 사람들이 그냥 채점만 하고 버려요. 해설지를. 맞아요. 근데 해설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출제 의도가 써 있어요. 해설지 문제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다시
문제를 풀었으면은 출제 의도, 뭐 생명 형성의 원리에 의해라고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문제를 출제자들이 왜 냈냐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뭐 기출문제 이런 거 공부하면은 뭐가 나왔나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뭘 물어보냐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출제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 의도에 딱 써 있으면은 뭐 생명 현상의 원리에 의해라고 하면은 내가 생명 현상이 어떻게 되고 그 원리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개념이 완전히 자기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출제 의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보다 항상 시험을 더 잘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아니 공부는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친구한테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네가 더 잘 알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네가 맞췄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출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뭔가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시험지 정말 애들 그냥 버리거든요, 많이. 네. 여러분들 출제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지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건 결국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희범 학생이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주제는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했던 팁들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준비해 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과목별 문제점을 자가 진단하는 과목 진단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평소에 공부하면서 뭔가 막연하게 어려웠던 점들 있잖아요. 그 막연하게 어려웠던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문학 공부를 하면은 감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요건 요렇지 않을까, 저건 저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게 화자가 누구고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걸 보면은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편법으로 푸는 풀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지 싶어서 풀었는데 답이 맞고 그러면 그냥 넘기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오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보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막 함수랑 방정식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생긴 건 함수처럼 생겼는데 막상 풀이법을 보면 방정식 뭐 판별식 같은 걸 이용해서 푼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문제점을 판단을 한 다음에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 나름의 처방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나의 최대한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을 좀 많이 활용을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면은 시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화자가 누구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시 자체를 뭔가 단어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떤지 그걸 머릿속에 항상 그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어둑어둑한 분위기에서 뭐 화자가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시를 접근을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자 했고요. 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수학 문제 물어보는 걸 좀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찾아가서 뭐 말씀도 드리고 약간 교무실 분위기도 어색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반에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한 2-3명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 삼아서 이제 내가 몰랐던 개념들,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랑 방정식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개념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의 문제라서 따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를 한 다음에는 실제 시간 계획에 이 해결책들을 녹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녹여 넣은 시간표를 짜는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는 게 좋아요. 시간 단위만.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표가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생활 이제 일과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습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떤 식으로 시간 계획을 짰는지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보면은 뭐 문학 2세트 풀고 지문 분석, 그리고 이 지문 분석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한 거고, 또 이제 영어 문법 그 다음에 독해 네 문제 풀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아까 해결책에 제시했던 것들을 이제 시간 계획 안에 녹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공부법을 짜시면은 아마 자기주도 학습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목별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과목별로 자세히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네, 국어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방법,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쫙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까 그 처방전에 문제점들을 좀 적어놨었잖아요. 일단 그것들을 위주로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문학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학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양이 되게 많고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도 잘 안 와닿고. 그래서 저는 문제를 지문을 보기 전에 항상 문제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는 게 반복적으로 단어들이 나와요. 앞으로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로 요런 것들을 제시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지문이랑 그 선지들을 읽으면서 아, 이 글이 대충 요런 내용이고 요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둔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 오래 걸려요. 저도 뭐 한 지문 하나 분석하는데 막 10분, 20분 막 걸린 적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늘어요. 이건 늘 수밖에 없어요. 몇 달 동안 이거를 계속하면은 안 늘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자의 상황,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의 감정,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막 우리 시 분석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안 좋은 단어들은 빨간색으로 뭐 세모 쳐놓고 좋은 단어들 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근데 그 좋은 단어랑 뭐 긍정적인 단어랑 부정적인 단어라는 게 시의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좀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지금 상황 약간 어둑어둑한 분위기에서 화자가 뚜벅뚜벅 길을 걷고 있고 갑자기 가로등이 뭐 팍 켜진다. 이런 게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된단 말이에요. 시를 읽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면은 시문학 공부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능 공부하던 국어 공부하던 때가 떠오르는데 시를 읽으면 저도 딱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기쁘다. 이거 말고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세세히 시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수능 시험장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답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지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은 자연히 네. 좀 빨라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비문학 분석할 때도 항상 그냥 답만 맞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각 선지들에 대한 근거들이 지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문제를 다 푼 다음에는 항상 맞았던 틀렸던 왜 이 선지가 맞고 왜 이 선지가 틀린지를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도록 할까요? 영어 공부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는 그 수능에서 나오는 그 영어 지문들은 한 70% 가까이는 결국에는 주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이 글을 읽고 주제를 알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그 영어 지문을 읽으면은 항상 소재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 글이 어떤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할 건지. 그 다음에는 이 소재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문이 항상 그 문장 하나가 되게 길고 그 안에 단어들이 막 이상한 단어들 막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그 단어 하나를 다 이제 뭐 외우고 꼼꼼히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 이 글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만 판단을 해도 빈칸 추론이나 주제 찾기나 똑같이 다 풀 수 있거든요. 예시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이게 EBS 이번에 교재에 나왔던 문제라고 해요. 되게 뭐 단어들도 어렵죠. 되게 막 생명 쪽 관련된 내용이고 막 뭐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되고 뭐 감정이 어떻고 이렇게 막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글에서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지만 판단을 하면 돼요. 일단 첫 문장을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감정이랑 면역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게 다예요. 굳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긍정적인 감정이랑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얘네가 면역 체계에 똑같이 작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뭐 해석할 그게 없어요. 그 다음 문장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 진짜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똑같이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더라. 그 다음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똑같이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빈칸이 땅 뚫려 있고 이 말은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똑같아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둘 다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뻥이 되는 말은 긍정적인 감정이랑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방법이 와닿는데요. 네, 그래서 그 영어 지문 분석을 할 때도 항상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재가 뭐고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영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막 궁금한 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까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렇게 지문이 올라오니까 친구들이 다들 본 지문이에요. 아. 지금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오 마가렛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 암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네요. 영어 단어 암기 비법이 있었나요? 비법은 따로 없고 그냥 한 책만 팠어요. 아예 그냥 네. 영어 단어 네. 한 권? 네. 제가 글씨가 별로 안 예뻐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도 다시 안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볼 바에야 그냥 책 한 권만 그냥 계속 파자. 그리고 3년 동안 그 노란색 그 영어 단어 책이 있는데 그냥 그거 한 권만 팠어요. 대신에 거기 있는 단어들은 거의 마스터할 수준으로. 그렇군요. 분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에 한 20단어 정도씩 해서 월, 화, 수, 목, 금을 외운 다음에 토요일은 외웠던 단어들 다시 복습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단어씩을 계속 쌓아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꾸준히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희범 학생 얘기를 들으니까 뭐 영어도 꾸준히, 그러니까 뭔가 공부도 꾸준히, 역시 꾸준히가 진짜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탐을 공부했잖아요. 네. 탐구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일단 탐구는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울 부분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일단 물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인강을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선행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운 내용들을 복습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의고사 출제 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 수능 모의고사 기출 한 3, 4개년 정도를 쭉 뽑아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나,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나. 그러니까 발문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렇죠. 지문의 형태를 그렇죠. 물어보는 거. 오. 그래서 출제자가 과연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 탐구 영역은 개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희범 친구 계속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네. 그럼 뭔가에 따로 개념서를 두고 계속 뭐 첨가하면서 내용을 적어간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지에 그 개념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목차만 써놓은 거. 그것들을 그냥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거 요 내용이었지. 요거 요 내용이었지.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계속 하는 거죠. 목차를 보고 이렇게 네. 자꾸 연상을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또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공부는 어떻게 했었나요? 수학 공부의 제1 철칙이 양치기. 무조건 많이 푼다. 비슷한 유형들을 무조건 많이 푼다 했어요. 하루에 그럼 어느 정도씩 풀었어요? 하루에 모의고사 뭐 한 세트를 풀던가 아니면은 기출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분량만 정해놓고 계속해서 풀었어요. 수학 개념 노트는 따로 작성을 했었나요? 안 했죠. 그쵸. 네, 이거 안 했죠.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굳이 개념 노트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때그때 공부를 해놓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제 위에다 당연히 적어놔야죠. 그렇죠. 왜냐면 시험 기간에나 뭐 다시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나 그 문제들 다시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니까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냥 문제만 보면 답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아이고 답 요거였지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답이 기억이 났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었는지를 다시 상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복습을 할 때 여러분 여기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한 문제집 몇 번 푸셨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푸는 문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희범 친구가 말한 것처럼 답을 기억한다는 건 답을 아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을 유추해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하나 하자면,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게 제가 쓰는 게 싫었어요. 이렇게 네네. 문제를 다 옮겨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귀차니즘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문제집 이렇게 잘라서 다 그냥 붙였어요. 제가 푼 시험, 그래서 문제집 다 이렇게 너덜너덜. 여러분 본인의 방법이 다 있는데요. 뭐가 됐든 중요한 건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씩 복습을 했다는 공통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범 친구도 틀린 문제를 그냥 이렇게 버린 건 하나도 네.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복습까지, 그렇죠. 복습, 네, 친구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예비 수험생들, 고2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고2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고2 학생들, 그리고 고1 학생들을 위한 조언해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2 겨울방학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전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안 배웠던 부분들을 다 해놔야 돼요. 이제 고3 올라가 보면은 뼈저리게 느낄 텐데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뭐 수시 때문에 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 정리도 하고 뭐 주변에서 뭐 한다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뭔가 새로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닐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쯤이 돼 보면은. 그래서 고2 겨울방학은 내가 수능 볼 거를 최대한 마스터를 해놓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2 학생들이면은. 네, 진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네요. 일단 제 4학년이라서 이제 내년까지 다니고 아마 학교를 졸업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전문대학원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새로 생긴 꿈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쪽도 공부를 해볼 생각이라서 일단은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았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긴다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려고요. 아, 네. 목표와 계획까지 정말 멋지네요.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즐기면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가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 후배들을 위한 응원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할까요? 파이팅! 그러면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네, 나중에 후배로서 만나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화이팅. 동기부여가 되는